새벽 경비실, 아내가 남편의 컴퓨터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태식 씨랑 김동건 씨는 왜 만나는 거예요? 또 투자하려는 거 아니죠?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하지만 아내가 그의 말을 자릅니다. 당신 연금 월 500만 원. 그거 당신 퇴직 직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연락 왔었어요. 당신이 2년치 연금을 일시불로 대출받아 갔다고. 그 돈, 당신 하노이 투자할 때 마지막 부족분으로 썼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지금 연금 신용불량자예요. 당신 연금은 제가 매달 갚고 있어요. 제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여의도 금싸라기 빌딩 35층에서 일하던 박 차장님은 죽었고 지금 여기엔 월 80만 원 받는 신용불량자 박경비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3억을 날린 남자의 마지막 경비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하남시 외곽 백일동 경비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이 좁은 공간에서 저는 오늘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박성철 65세. 10년 전만 해도 여의도 금융가에서 박 차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냥 박 경비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채워주고 가는 보리차예요. 이 따뜻함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죄책감의 증거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101동부터 108동까지 모두 990가구. 저는 이 단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무. 한 달에 18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65세 신용 불량자가 받을 수 있는 월급치고는 감사해야 할 금액이죠.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새벽 4시 13분. 이 시간이 되면 저는 항상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달랐어요. 2015년 저는 중견 자산운용사의 감사팀 차장이었습니다. 연봉 9천만 원, 퇴직금 2억 3천, 그리고 매달 나올 예정이던 퇴직연금 월 500만 원. 거기에 아내 정미의 공무원 연금 월 300만 원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는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강남 아파트 시세 13억. 빚 없이 완납한 우리 집.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차장님,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베트남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연 15% 확정 수익입니다. 후배 김동건의 말이었습니다. 김동건. 그 이름을 들으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당시 저는 그를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13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9억을 투자하고 부족한 4억은 대출을 받았죠. 연 12% 이자의 사채성 대출이었습니다. 2년만 기다리세요. 2년 후면 원금의 3배는 보장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한 제가, 감사팀 차장 출신인 제가 그런 뻔한 사기에 걸려들었어요. 아시아의 맨해튼이 될 거라던 하노이 신도시는 허상이었습니다. 2년 후 투자금 13억 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에게 남은 건 5억 원의 빚뿐이었죠. 경비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내 윤정미가 새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61세. 저보다 4살 어린 아내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월급 1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우리 부부는 반찬을 삽니다. 괜찮아요. 순찰 돌고 왔어요. 저는 아내의 손에서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정미의 손은 거칠었어요. 한때 부드럽고 하얀 손이었던 그 손이 이제는 마트 계산대와 집안일로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정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경비실 의자는 좁아서 2사람이 앉으면 어깨가 부딪혔어요. 하지만 정미는 개의치 않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제 연금 300만 원이랑 여보, 경비 월급 180만 원. 제 마트 월급까지 합치면 한 달에 580만 원이에요. 대출 이자 월 500만 원은 간신히 막고 있잖아요. 간신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으로 2사람이 밥 먹고 교통비 쓰고 공과금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 연금 덕분이에요. 당신이 30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그 연금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제 말에 정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제 연금 300만 원. 사실은 그것도 빠듯해요. 대출 이자가 자꾸 올라서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금융 인생의 결말이 이거라니. 연 15% 확정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아내의 노후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잊어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잖아요. 정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거친 손으로 계산대를 두드리며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내. 그 아내의 땀으로 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우리 부부잖아요. 정미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곧 새벽 5시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침이에요. 아침 되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보온병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보리차 향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향기가, 이 따뜻함이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벽시계를 다시 봅니다. 새벽 4시 47분. 저는 순찰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101동 1차 순찰 완료. 102동 1차 순찰 완료. 이 단순한 기록들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작성하던 감사보고서는 한 장에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을 담았어요. 지금 제가 쓰는 순찰일지는 한 줄에 이상 없음 4글자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4글자를 쓸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여의도 빌딩 35층에서 내려다보던 한강보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의 새벽 공기가 더 좋습니다. 연봉 9천만 원보다 월 180만 원을 받고도 당당할 수 있는 지금이 더 나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해요. 13억을 되찾고 싶고 아내에게 편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에요. 경비실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마지막 순찰을 나갔어요. 새벽 5시의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몇몇 집에서만 불빛이 보였어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어요. 지금은 그 시간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격일제 근무라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쉬는 날에도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의 빚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월 500만 원의 이자.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겨우 막는 삶. 이게 제 현실입니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 이제 곧 아침 근무 경비원이 출근할 시간이에요. 저는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5시 23분.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 전화는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장님, 아니, 형님. 저, 김동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동건. 2년 전 13억을 날리게 만든 그 사람. 연락이 끊긴 지 2년 만에 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해?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형님 대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대출을 내가 해결한다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13억을 날려버린 사기꾼이 5억 대출을 해결해 준다니.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형님,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2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형님께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 내가 미쳤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김동건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5억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님,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동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형님, 제게 비밀 문서가 있어요. 하노이 신도시의 진짜 배후, 그들의 자금 세탁 내역, 페이퍼 컴퍼니, 구조까지 전부 다요. 이걸로 베트남 정부에 배상 소송을 걸면 형님 원금 회수 가능합니다. 비밀 문서, 배상 소송, 원금 회수, 그 단어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동건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2년 전에 너는 전 재산 털어서 도망갔잖아. 연락도 안 되고 너 때문에 나랑 다른 투자자들이 얼마나. 형님, 저도 50억 넘는 빚이 생겼어요. 김동건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전화기가 떨렸어요. 저도 형님처럼 다 잃었어요. 아파트, 차, 전 재산 다요. 저는 2년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친 듯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어떻게 우리 돈을 빼돌렸는지, 어디로 숨겼는지 전부 추적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동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저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형님께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태식이 형님도 같이 계십니다. 뭐? 태식이가? 이태식? 제 옛 직장 동기였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5억의 연금까지 받으며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유유자적 살고 있다던 그 친구. 그가 왜 김동건과 함께 있는 겁니까? 네, 태식이 형님도 하노이에 투자하셨거든요. 형님은 모르셨죠? 태식이 형님은 20억을 날리셨어요. 20억? 강남 타워팰리스의 이태식이 20억을 날렸다고요? 형님,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순환로 47번지 옛날 우리 회사 건물 뒤편 골목 카페에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5시 31분. 겨우 8분간의 통화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억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님,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아침 근무 경비원 최 씨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순찰 일지를 넘겼어요. 예, 오늘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01동부터 108동까지 전부 이상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단지 내 103동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한 달 임대료 35만 원. 이것마저도 아내 연금에서 나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아내 정미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어서 씻고 밥 드세요. 응, 고마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남자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어요. 이게 한때 여의도 금융가를 누비던 박 차장의 얼굴입니까?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아침 식사였어요. 여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날씨 좋던데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정미가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어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김동건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냥 동네 도서관이나 갔다 올까 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여보 책 많이 안 읽으시던데. 정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는 척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35년을 함께 산 부부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동건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로 5억 대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태식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유유자적 살고 있다던 그 친구가 20억을 날렸다니. 저는 이태식을 부러워했어요. 깔끔하게 은퇴하고 연금 받으며 강남 아파트에서 사는 그의 삶을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던 겁니까? 그도 저처럼 나락에 떨어진 겁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시간 후엔 여의도에 있어야 해요.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필요했어요. 정오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저녁 7시에 퇴근해요. 사랑해요. 쪽지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이 착한 아내를 속이고 김동건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혹시 또 속는 거 아닐까요? 혹시 또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10년 전에 입던 정장은 다 버렸고 지금은 남방 셔츠 한 벌뿐입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했어요. 한때 넥타이 핀까지 차던 남자가 지금은
구겨진 난방 차림입니다.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하남에서 여의도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걸려요. 버스비 3,800원, 왕복이면 7,600원입니다.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인 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10년 전 제가 출퇴근하며 보던 그 한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이 다르게 보여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집니다.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약속 장소인 카페는 옛날 회사 건물 뒤편 골목에 있었어요. 10년 만에 오는 이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옛날 단골 국밥집은 사라졌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동건과 이태식이었습니다. 형님, 김동건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이 지금은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철아, 오랜만이다. 이태식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태식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명예 은퇴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태식아, 너 정말 20억을 날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이태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성철아. 나도 하노이에 투자했어. 강남 아파트 팔고 빚까지 내서 20억을 넣었지. 지금 나도 신용 불량자야. 타워 팰리스? 개뿔. 지금 경기도 광명에 월세 살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던 이태식도 결국 저와 똑같았던 겁니다. 형님들, 앉으세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김동건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어요. 이게 그 비밀 문서입니다.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의 진짜 배후, 자금 세탁 내역, 페이퍼 컴퍼니 구조,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김동건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한 제 눈에 그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형님, 이 자료로 우리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5억, 아니 원금 전부를요. 김동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로 저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일까요?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금융권에서 일한 제 눈에 이 서류는 진짜였어요.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첫 장을 넘겼어요. 형님 보세요.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투자금 유입 내역입니다. 총 3,200억 원. 이 중에서 형님 돈 13억, 태식 형님 돈 20억도 여기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철. 투자 금액 13억 원. 투자일자 2023년 3월 15일. 그날이 제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3,200억이라고? 그럼 피해자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태식이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님, 우리가 개미들이었죠. 전국에서 800명이 넘는 투자자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50억까지요. 800명, 3,200억 원. 상상도 못할 규모의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김동건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나왔어요. 하노이 현지 법인에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마지막에는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태식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자금 세탁이야. 3,200억을 베트남으로 보낸 척하고 실제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려받은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감사팀 출신답게 한눈에 보시네요. 맞아요. 이건 해외 투자 사기가 아니라 국내 자금 세탁이었어요. 그럼 배우는 누구야? 베트남 놈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태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양자산운용. 제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양자산운용. 한국 10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태식이 퇴직하기 전까지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태식아, 너 대양자산운용에서 일했잖아. 제가 이태식을 돌아봤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맞아. 나 거기서 30년 일했어. 부장까지 올라갔지. 그런데 이게 무슨... 태식 형님 회사가 배우였어요. 김동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양자산운용이 무슨 사기를 쳐? 그건 금융감독원 등록된 정식 회사라고. 이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김동건은 이태식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임원들이었어요. 대양자산운용 부사장 강민수, 전무 이승호, 이사 박준혁. 이 세 명이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와 대양자산운용은 같은 건물을 썼어요. 강민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강민수, 그 새끼가... 이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태식의 표정을 봤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아, 너 강민수 알아? 알고 말고. 내 직속 상사였어. 내가 명예퇴직할 때 퇴직금 5억 챙겨준 사람이 강민수야. 그 새끼가 날 속인 거였어? 이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서 커피가 흘러내렸어요. 형님, 강민수는 형님을 노렸습니다. 형님이 퇴직금 5억을 받고 나가는 걸 알고 일부러 하노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거예요. 연 15% 확정 수익, 베트남 정부 보증. 전부 거짓말이었죠. 김동건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이 사기에 걸려든 겁니까? 동건아, 그럼 나는 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할당량이 있었어요. 할당량? 네. 강민수가 저한테 투자자 10명을 모집하라고 했어요. 한 명당 최소 5억 이상. 성공하면 총 투자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3%? 만약 제가 13억을 투자했다면 김동건은 3,9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확정 수익이라고 속인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동건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어요. 강민수가 저한테 진짜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베트남 정부 승인 서류도 보여줬고 현지 개발 현황 사진도 보여줬어요.
저도 제 돈 30억을 넣었습니다. 30억? 김동건도 피해자라는 겁니까? 그럼 너도 당한 거야? 네, 형님. 저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동시에 제 돈까지 넣었어요. 수수료 3%보다 연 15% 수익이 더 크니까요. 그렇게 제 전 재산 30억이 날아갔습니다. 김동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동건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서류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이태식이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서류를 다시 펼치며 설명했어요. 저는 2년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현지 법인 사무실에 잠입해서 회계장부를 훔쳤어요.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가서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돈을 엄청 썼습니다. 현지 브로커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정보를 샀어요. 제 마지막 남은 돈이었죠. 김동건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2년간의 고생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 형님의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님은 감사팀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자금 세탁 구조를 분석하는 건 형님 전문 분야죠. 감사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35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어요. 기업의 부정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숨겨진 계좌를 찾아내고 분식회계를 밝혀내는 일. 성철아, 우리 해보자. 이태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나도 이제 잃을 게 없어. 20억을 날리고 강남 아파트 팔고 지금 광명에서 월세 살아. 아내한테도 사실대로 말 못하고 숨기고 있어. 이 돈 되찾지 못하면 나 정말 끝이야. 이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명예롭게 은퇴했다던 남자가 지금은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형님들 성공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3배 배상이 가능해요. 김동건이 말했습니다. 3배 배상? 제 13억이 39억이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실패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잠시 침묵했어요. 실패하면 우리는 영영 이 돈을 찾지 못합니다. 강민수는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 구조, 위장 계좌. 이 모든 걸 분석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저는 경비 근무를 빠져야 해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또 투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 결정해 주세요. 김동건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태식도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이 보였어요. 10년 전 제가 누비던 그 거리, 한때 넥타이를 메고 걸었던 그곳. 지금 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닌 금융 전문가로서 13억을 날린 신용 불량자가 아닌 사기꾼을 잡는 감사관으로서 좋아, 해보자.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김동건과 이태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김동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박판에 뛰어든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자료 분석하고 검찰 제출용 보고서 만들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35년간의 금융 지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 정미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세요? 마트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김동건과 이태식을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여보. 도서관에서 책 좀 보다가 친구 만났어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또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나더군요. 형님, 괜찮으세요? 김동건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어디서 만날까? 이태식이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광명에 있는 그의 원룸이었어요. 여기로 와. 좁지만 작업하기엔 충분해. 컴퓨터도 있고.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남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경비 근무를 일주일 빠져야 하는데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친구 만났다면서요? 누구요? 아, 옛날 직장 동료.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민은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밥 먹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자금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3,200억 원이 어떤 경로로 세탁됐는지,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지.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나 봐요. 정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비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 씨, 미안한데 이번 주 근무 좀 대신 서줄 수 있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좀 다녀와야 해. 박 형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검진 좀 받으려고.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일주일. 그 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건강검진 핑계를 댔어요. 정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병원은 어디로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65세 넘으면 받아야 하잖아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광명에 있는 이태식의 원룸은 정말 좁았습니다. 8평짜리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어요. 한때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던 남자의 현재 주소였습니다. 미안하다, 성철아. 좁지? 괜찮아. 일이나 하자. 우리 셋은 책상 앞에 모였습니다. 김동건이 가져온 서류를 펼치고 저는 노트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하노이 현지 법인의 계좌를 분석했습니다. 투자금 3,200억이 입금된 날짜, 그리고 일주일 후 전액이 홍콩으로 빠져나간 내역. 명백한 자금 세탁이었어요. 둘째 날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HK 인베스트먼트, 실체 없는 유령 회사였어요. 이 회사 계좌로 3,200억이 들어왔고 사흘 만에 싱가포르로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날 싱가포르 비밀 계좌를 찾았어요. 여기서 돈은 여러 개의 작은 계좌로 쪼개졌습니다. 각각 10억씩 총 320개의 계좌로요. 이 새끼들
진짜 치밀하게 준비했네. 이태식이 혀를 찼습니다.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자금 세탁 구조였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320개의 계좌 중 하나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었어요. 5억 원. 수령이는 강민수의 천한 명이었습니다. 잡았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김동건과 이태식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결정적 증거야. 강민수가 자기 천한 명의로 돈을 빼돌린 거야. 이 계좌만 추적하면 나머지 돈도 찾을 수 있어. 우리는 흥분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다섯째 날 강민수 처남의 계좌를 역추적했습니다. 5억은 다시 3개의 계좌로 나뉘었고 그 중 하나는 부동산 투자로 나머지는 주식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네. 15억짜리. 이태식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식 계좌 내역을 봤어요. 2억 5천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고발장 작성해 주시겠어요? 형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는 밤을 새워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금융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자금 세탁 경로, 페이퍼 컴퍼니, 구조, 위장 계좌 내역. 모든 걸 어포 용지 50장에 담았습니다. 새벽 4시 고발장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검찰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김동건이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13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걱정돼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요. 쪽지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여보, 저 왔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저 오늘 관리사무소 갔다 왔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관리사무소라니. 왜요? 무슨 일로요? 경비실 최 씨가 여쭤보더라고요. 박 경비님 건강은 좀 괜찮으시냐고. 병원은 잘 다녀오시냐고. 정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아, 그게. 여보, 당신 병원 안 갔죠? 이번 주 내내 어디 갔던 거예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미야, 나는 이태식 씨랑 김동건 씨 만난 거 알아요. 광명까지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정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위치 추적 기록이었어요. 우리는 부부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그 사람들이랑 또 무슨 일 벌이는 거예요? 또 투자하려는 거예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우리 돈을 되찾을 수 있어. 13억, 아니 39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더 이상은 안 돼요. 정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저 사실대로 말할게요.
당신 연금 월 500만 원. 그거 당신 퇴직 직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뭐? 연금공단에서 2년 전에 연락 왔었어요. 당신이 퇴직연금 2년치를 일시불로 대출받아 갔다고. 1억 2천만 원이요. 그 돈, 당신 하노이 투자할 때 마지막 부족분으로 쓴 거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맞아요. 저는 13억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돈을 퇴직연금 대출로 메웠던 겁니다. 당신 지금 연금 신용 불량자예요. 당신 연금은 제가 매달 갚고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당신 연금 빚 5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50만 원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대출 이자가 월 500만 원이라 매달 250만 원씩 밀리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출 이자 500만 원 중 250만 원만 겨우 내고 나머지 250만 원은 계속 연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미야, 나는 몰랐어. 당신은 항상 몰랐어요. 2년 전에도 지금도요. 정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13억은 포기해요. 우리 이제라도 성실하게 살아요.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연금 신용 불량자, 대출 이자 연체. 우리는 이미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야, 그러니까 더 해야 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우리 파산해. 하지만 이번엔 달라. 5억만 회수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2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연 15% 확정 수익, 2년 후면 3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진짜야. 증거도 다 확보했고 검찰 고발장도 완성했어. 일주일만 기다려줘. 일주일 후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일주일이요? 2년 전엔 2년이라더니 이젠 일주일이네요. 여보, 당신 중독된 거예요. 돈에 중독됐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했어요. 아니야. 난 중독이 아니야. 난 그냥 우리 노후를 지키려는 거야. 노후요? 당신 지금 노후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어요.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정미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정미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제가 더 일할게요. 마트 시간도 늘리고 다른 일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정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왜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미안해. 하지만 난 해야 해. 이미 시작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광명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식의 원룸에는 김동건도 와 있었어요. 형님, 고발장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동건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접수 확인증이었어요. 이제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강민수를 소환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강민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계좌가 어제 폐쇄됐습니다.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계좌가 폐쇄됐다면 돈을 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민수 처남 계좌는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5억이 있어요. 그 돈만 가압류 걸면 됩니다. 김동건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압류? 그건 어떻게 하는데? 법원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2주면 늦어. 그 시간에 강민수가 돈을 다 빼돌리면 어떻게 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태식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성철아, 진정해.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이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민수를 직접 만나는 거야. 협상하는 거지. 협상? 그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검찰 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원금을 돌려받는 거야. 이태식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범죄자와 타협하는 거야. 강민수는 감옥에 가야 해. 성철아,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려는 게 아니잖아. 우리 돈 찾으려는 거지. 감옥 보내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이태식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형님들, 제 생각에도 태식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민수한테 직접 협상하는 게 빨라요. 김동건도 이태식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좋아. 그럼 강민수를 어떻게 만나는데? 내가 연락할게. 강민수는 내 상사였으니까. 이태식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파는 곳이었어요. 강민수는 정장을 빼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식이 오랜만이네. 성철 차장님도 오셨구만. 강민수는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역겨웠어요. 안개들. 주문은 내가 할게. 여기 안심 스테이크가 일품이야. 됐어요.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그럼 볼일만 보자고. 뭐, 검찰 고발했다며? 내가 벌벌 떨 줄 알았어? 강민수의 태도에 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자금 세탁 경로, 페이퍼 컴퍼니, 당신 처남 계좌까지. 당신 10년은 감옥 갈 겁니다. 10년?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차장님, 검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증거 불충분? 아직 연락 안 왔나?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검찰 불기소 결정문이야. 어제 나왔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 거짓말. 김동건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직접 확인해봐. 자네들이 제출한 서류는 전부 위조된 거라고 판단됐어. 베트남 현지법인 장부. 그거 가짜야. 내가 심어놓은 미끼였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끼? 우리가 5일 동안 분석한 서류가 가짜였다고요? 그럼 진짜 돈은 어디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진짜 돈? 이미 안전한 곳에 있지. 자네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계좌식? 이태식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태식이 진정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자네만 손해야. 강민수는 냉정했습니다. 그나저나 태식이 자네 대양자산운용에서 일할 때 기억나?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퇴직금도 5억이나 챙겨줬잖아. 그 돈으로 하노이 투자한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이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날 노린 거였어? 노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지. 자네가 욕심을 부린 거고. 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자, 난 이만 갈게. 쓸데없는 고발은 그만하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 그게 자네들한테 좋아. 강민수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우리 셋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김동건을 돌아봤어요. 동건아, 그 서류 진짜 가짜야? 내가 2년 동안 모은 증거가 가짜라고? 김동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대답해. 가짜야, 진짜야? 가짜는 아니지만 일부는 강민수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을 수도 있어요. 김동건의 대답에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민수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태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이태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성철아, 아직 기회가 있어. 내 변호사 친구가 다른 방법을 찾았대. 민사소송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데? 민사소송? 그래. 형사로는 안 되지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강민수 재산을 가압류하고.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제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태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마련할게요. 김동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1,000만 원이 있어? 네.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이걸로 민사소송 시작해요. 김동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정말 김동건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좋아.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김동건이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김동건이 입금 확인증을 보여줬을 때 저는 통장 이름을 확인했어요. 로펌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였습니다. 최진수 변호사 개인 계좌였어요. 동건아, 왜 개인 계좌로 보낸 거야? 로펌 계좌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최 변호사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으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갔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강민수 재산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압류 신청서 작성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이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철아, 뭔가 이상해. 변호사가 너무 일을 안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건이한테 물어봐야겠어. 우리는 김동건을 만났습니다. 광명 원룸에서였어요. 동건아, 최 변호사 말이야. 그 사람 정말 변호사 맞아?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변호사죠. 그럼 변호사 등록증 좀 보여줘. 내가 확인해 볼게.
그건 제가 최 변호사님한테 요청해 볼게요. 김동건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바로 받으셨는데. 김동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동건아, 최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야? 우리 지금 당장 가보자. 서울 서초동이에요. 우리 셋은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이라던 곳은 허름한 오피스텔 8층이었어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기 맞아? 네, 여기가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이에요. 이태식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옆 호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3일 전에 이사 갔던데요? 이사요? 네. 짐 싸서 다 나가더라고요. 밤에 몰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태식과 저는 김동건을 돌아봤어요. 동건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김동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형님, 저도 모르겠어요. 최 변호사님이 왜 1,000만 원, 내가 입금한 1,000만 원, 그게 다 날아간 거야? 이태식이 김동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떼어놨어요. 진정해, 태식아. 일단 확인부터 하자.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허무했어요. 최진수라는 변호사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사칭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사칭? 1,000만 원 사기. 우리는 또 당한 겁니다. 이게 자식? 이태식이 김동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렸어요. 태식아, 동건이도 속은 거야. 속았다고? 이 새끼가 작당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태식의 말에 김동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속은 건지 우리를 속인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저는 김동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동건아, 솔직히 말해. 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 그럼 증명해봐. 내가 진짜 피해자라는 걸. 김동건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나간다. 더 이상 이런 거 안 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태식도 뒤따라 나왔어요. 성철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태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겠어. 난 이제 정말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경비실은 낯설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밀린 업무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지도 않은 채로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3억을 잃었습니다. 검찰 고발은 불기소됐습니다. 민사소송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1,000만 원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성실함, 감사팀 차장으로서의 자부심, 아내에 대한 신뢰, 모든 게 무너졌어요. 경비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흐트러진 머리. 이게 박성철입니까? 여의도를 누비던 박 차장입니까? 아니, 이건 그냥 욕심 많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밤 9시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정미였어요. 여보,
정민은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동안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정미야,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태식 씨 만났다는 거, 동건 씨랑 일했다는 거, 변호사 선임했다는 거 다 알아요. 돈 또 잃은 것도요. 어떻게? 이태식 씨 부인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남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돈 잃은 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건 당신이 또 속고 또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정직하게 번 돈을 잃은 건 아프지만 성실함을 잃는 건 회복할 수 없어요. 정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실함.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어요. 하지만 2년 전 하노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성실함을 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멈춰요. 13억은 포기해요. 당신 연금도 없어요. 제 연금만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막아요. 우리 이제 파산할지도 몰라요. 정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은 경비원이고 저는 마트 직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정미야, 나는 너무 무능해. 당신 연금으로 사는 빚쟁이야. 내 연금까지 다 날렸어.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여보, 당신 연금은 잃었어요. 하지만 제 연금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더 큰 연금이 있어요. 무슨 연금? 부부라는 연금이요. 당신과 나,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게 제일 큰 연금이에요. 정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당신, 지금 이 경비원 일, 이 일이 당신의 잃어버린 성실함을 다시 찾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여의도 빌딩 35층 박 차장보다 지금 경비실에서 주민들 안전 지키는 박 경비가 더 자랑스러워요. 정미의 말에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성실함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였습니다. 정미야,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정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동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건아, 나 이제 그만할게. 13억 포기해. 너도 내 인생 살아. 고소도 안 할 거야.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야 괜찮아졌어. 전화를 끊고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2주 만에 입는 경비복은 포근했어요. 저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하나하나 돌며 안전을 확인했어요.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새벽 4시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정미가 놓고 간 보온병이 있었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월 18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이 돈으로 저는 1인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경비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격일제 24시간 근무, 새벽 순찰,
주민들의 인사. 평범하지만 성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철아, 나야. 동건이한테 연락 왔어. 만나자는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었는데요. 뭐라고 하던?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마지막. 그 단어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나는데? 하남 너희 동네 카페래. 동건이가 찾아온대. 사흘 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이태식과 김동건을 만났습니다. 김동건의 모습은 더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 오랜만입니다. 김동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정. 동건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이태식이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형님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였어요.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이게 뭐야? 형님들 몫입니다. 제가 최 변호사 사기꾼한테 속아서 1,000만 원 날린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배상하려고요. 저는 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모아뒀던 돈입니다. 김동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30억을 날렸다던 사람이 5천만 원을 숨겨뒀다고요? 동건아, 솔직히 말해. 너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저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들께 거짓말했어요. 뭘? 저는 사실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태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투자자가 아니면 뭐야? 김동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현지 파트너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응우엔 민투안이에요. 베트남 건설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노이 신도시 프로젝트 서류에 나왔던 베트남 측 대표였어요. 내 아버지가? 네. 제 아버지도 강민수한테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노이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억 원어치 땅이요. 강민수가 그 땅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합작 투자라고요. 김동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기였어요. 강민수는 제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한국에서 3,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돌렸어요. 제 아버지 땅은 압류당했고 아버지는 3년 전에 자살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건의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너는? 네. 저는 복수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강민수를 잡으려고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접근했습니다. 형님들을 이용해서 강민수의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이계 자식? 이태식이 김동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태식의 힘이 세더군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1,000만 원까지 날렸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형님들, 저는 처음에는 정말 형님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님들도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한 피해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김동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2년 동안 베트남에서 모은 서류들, 그거 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강민수가 더 교활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가짜 정보를 흘렸던 거예요. 저는 김동건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어요. 동건아, 그럼 최 변호사는? 그것도 내가 짠 거야? 아니에요. 최 변호사는 제가 베트남에서 알게 된 브로커한테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제가 너무 다급했어요. 형님들 돈을 되찾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김동건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날 겁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요. 그 전에 형님들께 이 돈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5천만 원. 13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김동건에게는 전부일지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동건아, 이 돈 내가 가져. 제가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김동건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형님? 너도 피해자야. 내 아버지가 당하신 거, 그거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복수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거고. 저는 김동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태식도 멱살을 놓았어요. 성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우리를 속였잖아. 태식아,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속은 거야. 동건이를 탓할 수만은 없어. 저는 이태식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동건에게 말했어요. 동건아, 너 아버지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어. 나도 그걸 깨달았어. 김동건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내 아버지는 내가 복수하길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제 말에 김동건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베트남 돌아가거든 새 출발해. 이 5천만 원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고 그게 내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야. 김동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 그리고 너 고소하려던 거 있잖아. 그것도 취하할게. 너한테 사기죄 씌우고 싶지 않아. 형님, 김동건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일어나. 우리 다 같은 처지야. 강민수라는 놈한테 당한 피해자들이지. 이태식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성철이 말이 맞아. 동건아, 너도 이제 그만 고생해. 베트남 가서 잘 살아.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13억, 20억, 30억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었습니다. 형님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김동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강민수 돈을 추적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는 찾았습니다. 뭐라고? 이태식과 저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김동건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강민수가 숨긴 계좌 내역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3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여기에 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 내역이었어요. 정말로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꺼냈어? 검증이 필요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한 달 동안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이 계좌는 진짜예요. 김동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형님들, 이 계좌로 가압류 신청하면 형님 대출 갚을 수 있어요. 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억 원. 제 대출을 전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내에게 빚 없는 노후를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또 다른 도박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건아, 이거 확실해? 네, 형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제 목숨 걸고 말씀드려요. 김동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정미였어요. 여보, 지금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동건아, 이 서류 내가 가져. 그리고 너라도 그 돈 찾아서 내 인생 살아. 형님, 나는 이제 됐어. 5억 빚은 천천히 갚을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아, 너도 이제 그만해. 우리 나이에 욕심 부리지 말자. 이태식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철아. 너 말이 맞아. 카페를 나서며 김동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건아, 잘 살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13억은 포기했어요. 5억 대출도 천천히 갚기로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마워요.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보, 오늘 이태식 씨랑 김동건 씨 만났죠?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3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정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만났어. 그리고 완전히 정리했어. 이제 13억은 잊을 거야. 잘했어요, 여보. 정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비실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 4시 순찰, 낮 12시 순찰, 저녁 8시 순찰.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성철 고객님, 5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5억 3천만 원? 누가 제 계좌에 이런 큰 돈을 보낸 걸까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억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송금인 이름은 김동건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당황해서 김동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형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저는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법인과 강민수 1,000명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베트남 땅 일부를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5억 3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형님 대출금 5억 원, 그리고 이자 3천만 원입니다. 이건 제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속죄이기도 합니다. 형님, 부디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김동건. 그 친구가 결국 해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5억 원 대출을 전액 상환했어요. 이자 3천만 원도 함께요. 박성철 고객님,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행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5억 원의 빚, 그게 사라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빚 다 갚았어. 네, 무슨 말이에요? 김동건이가 돈을 보내왔어. 5억 3천만 원. 그걸로 대출을 전부 갚았어.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환 증명서를 보여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진짜 빚이 없어진 거예요? 응. 이제 우린 빚쟁이가 아니야.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2년 동안의 고통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13억 중에서 7억 7천만 원은 영영 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날렸고 여유로운 노후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적어도 빚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백일동 경비실의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월급 180만 원.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연금 300만 원을 합치면 월 580만 원. 우리 부부의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철 고객님, 연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이 재개됩니다. 월 5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제 연금이 돌아온 겁니다. 2년간 묶여있던 제 연금이요. 저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미야, 내 연금 나온대. 이제 우리 월 980만 원 받는 거야. 정말이에요? 여보 연금도 돌아왔어요? 응. 대출 다 갚아서 신용도 회복됐나 봐. 당신 연금 300만 원, 내 연금 500만 원, 그리고 내 경비 월급 180만 원까지.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기쁘긴 했지만 예전처럼 흥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미가 끓여온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여보, 이제 월 980만 원이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네. 왜요? 이 공공 임대 아파트는 좁잖아요. 좁지만 따뜻해.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월 3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보금자리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1동부터 108동까지 제가 매일 순찰하는 이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정미야, 솔직히 말하면 월 980만 원은 이제 우리 인생의 보너스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월 5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 여보, 나는 새벽 4시에 순찰 돌고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단지 안전을 지키는 이 경비원 박성철의 삶이 더 좋아. 여의도 빌딩 35층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던 박 차장보다 말이야. 제 말에 정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2년 전 하노이에 투자하던 당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응, 나도 알아. 나는 35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성실함을 잃었어. 욕심만 늘어났지. 하지만 이 경비원 일을 하면서 다시 찾았어. 잃어버렸던 성실함을요. 저는 경비복 소매를 만졌습니다. 낡고 구겨진 경비복이었지만 이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정미야, 당신이 끓여준 계란말이 먹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한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순찰을 나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나왔어요. 여보, 저도 같이 걸을래요. 추운데 괜찮아? 괜찮아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101동을 지나고 102동을 지나고 103동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보였어요. 2층 작은 방, 13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정미야, 고마워. 무슨 고마운 말을요. 35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13억 날렸을 때도 5억 빚쟁이가 됐을 때도 신용 불량자가 됐을 때도 날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냥 오늘따라 당신이 더 고마워서. 우리는 108동까지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정미야, 이제 집 가서 자. 나는 조금 있다가 교대해. 네. 여보도 퇴근하면 푹 쉬어요. 정미가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적었어요. 새벽 4시 30분. 101동부터 108동까지 순찰 완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 네 글자가 제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상 없는 삶.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삶.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여의도 빌딩 35층에서 바라보던 일출보다 지금 이 경비실에서 보는 일출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을 받던 박 차장보다 월 180만 원 받는 박 경비가 더 행복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리요. 13억을 쫓다가 7억 7천만 원을 잃었지만 대신 성실함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연금을 꿈꾸다가 신용 불량자가 됐지만 대신 한 사람분의 가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5년간 제 곁을 지켜준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최 씨가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수고해. 저는 경비복을 정리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환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단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1인분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103동 2층,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내가 끓여놓은 보리차 향이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서 씻고 주무세요. 응, 고마워.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정미는 놀라며 웃었어요. 여보, 왜 이래요? 그냥 사랑해서. 35년 결혼 생활. 13억을 잃고 나서야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월 980만 원의 연금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월 580만 원의 삶이 더 행복했어요. 8억 연금의 신기루를 쫓다가 저는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1인분의 성실함과 곁에 있는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성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3억을 잃었지만 대신 성실함을 되찾았고 화려한 연금을 잃었지만 대신 1인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성실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